물리학 1장 네 번째 강의는 열과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에너지가 뭐냐, 이제 에너지에는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저 운동 에너지, 정전기 에너지, 중력 에너지,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 이런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에서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늘 항상 보존된다는 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에너지의 단위는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줄의 단위. 그 다음에 뭐 줄이라고 하는 거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의 제곱. 뭐 예를 들면 EV, MV, 운동 에너지의 단위가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잖아요. 그게 이제 SI 유닛으로는 이제 주울입니다. 보통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시스템이 있고 주변에 인바이러먼트가 이렇게 있으면 시스템과 인바이러먼트가 이제 에너지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걔가 공급을 받거나 아니면 또 이제 시스템이 외부로 이제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거나 뭐 이런 형태의 메커니즘이 존재를 할 텐데,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한 에너지 교환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메커니즘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이제 연력학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제 열 또는 뭐 일 이런 것들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열이 뭐냐, 히치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접촉을 시키면 이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 흐름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열량은 고온의 물질이 잃거나 또는 저온의 물질이 얻은 열 에너지의 양을 고온의 물질이 잃거나 또는 저온의 물질이 얻은 에너지의 양을 열량이라고 하는데, 열량의 단위는 이제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주로 이제 줄 또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칼로리 이런 걸 많이 쓰죠. 그래서 1칼로리라고 하는 거는 1칼로리는 물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물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고, 1칼로리는 우리가 이제 주울로 환산해주면 이게 4.186 주울 이렇게 됩니다. 1칼로리는 4.186 주울. 우리가 물질에 따라서 똑같은 열을 가해도 이제 온도가 상승하는 정도가 이제 다른데, 예를 들면 이제 물 100g과 금 100g이 있어요. 물 100g과 금 100g인데 이 두 놈을 똑같이 이제 가열을 해서 예를 들면 300칼로리의 열을 공급을 했다. 300칼로리의 열을 공급을 했다고 했을 때 물 같은 경우는 한 3도씨 정도 상승을 하는 반면에 이제 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100도씨 정도 상승을 해서 물질에 따라서 똑같은 에너지를 공급을 해도 열을 공급을 해도 온도가 상승하는 정도가 이제 물질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비열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는데,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보통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열을 이제 소문자로 C로 나타내고, C는 Q 나누기 M 델타 T,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다. 단위로는 그러니까 줄 퍼 킬로그램 퍼 도씨, 또는 이거를 칼로리로 나타내주면 킬로칼로리 퍼 뭐 킬로그램 퍼 도씨, 뭐 칼로리 퍼 그램 퍼 도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주게 됩니다. 이 표는 이제 25도씨 대기압에서 여러 물질들의 비열을 나눈 표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금 같은 경우하고 물을 비교를 해보면 금의 비열은 여기는 이제 단위가 줄 퍼 킬로그램 퍼 도씨 또는 칼로리 퍼 그램 퍼 도씨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이제 물 같은 경우는 물의 비열을 1이다라고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들 교과서에서 나오는데, 그때 단위는 1, 물의 비열이 1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칼로리 퍼 그램 퍼 도씨로 환산했을 때 이제 1
물의 비율은 1칼로리 per gram per dose 이렇게 나타내주고, 그거에 비해서 금은 비열이 굉장히 작죠. 얘가 이제 물의 경우는 1인데 금의 경우는 뭐 0.030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비열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질 고유의 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열은 딱 이제 물질이 정해지면 비열이 딱 정해지는데, 뭐 우리가 이제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열용량은 뭐냐면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열용량을 이제 대문자로 나타내고 C로 나타내주고, 열용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 그래서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열용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용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로 나타내주고, 우리가 보면 이제 비열이 크다,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건 이제 물이 금보다 비열이 크잖아요. 물이 금보다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물의 저장 능력, 에너지 저장 능력이 금보다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크다. 그러니까 내가 온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많은 열의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저장 능력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령량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연령량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1도씨의 온도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열량이 필요한가를 나타내주는 양이 연령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온도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이니까, 연령량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많은 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령량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온도 변화를 변화시키는데 많은 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열이 전달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제 전도, 영어로 이제 conduction 이렇게 얘기하고, 대류, convection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복사, 전도, 대류, 복사 등으로 열이 전달이 되는데, 이 conduction, 전도라고 하는 거는 분자들의 접촉에 의한 에너지 전달을 우리가 전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류라고 하는 거는 기체 또는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제 물을 끓이고 있는데, 이 공기, 기체나 액체가 실질적으로 운동하면서, 기체 또는 액체가 움직이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대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이제 복사, radiation이라고 하는 거는, radiation은 이제 전자기파의 방출에 의해서 에너지 전달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이제 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일은 뭐냐? 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열을 제외하고 어떤 시스템, 개로 들어오거나 또는 나가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 전달을 이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역학적인 일과 열역학적인 일은 이제 조금 의미가 다른데, 역학적인 일은 이제 어떤 물체를 이렇게 들어올리거나 내릴 때 이 물체의 한 일, 뭐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힘과 변위의 스칼라 곱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게 됩니다. 힘과 변위의 스칼라 곱으로 이제 일을 나타내주게 되는데, 만약에 이놈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덩치가 있는 어떤 덩어리가 아니고 이제 기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체의 경우에는 일이 뭐냐? 기체의 경우에 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연력학적인 일입니다. 연력학적인 일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제 실린더가 있어요. 이 실린더 안에 있는 기체를 어떤 시스템, 기체계라고 하면, 이 기체계가 일정한 압력을, 이 실린더 안에 있는 기체가 막 운동을 하면서 이제 피스톤에 이제 압력을 미칩니다. 압력은 피스톤의 단면적을 이제 A라고 하고, 기체의 압력을 이제 P라고 하면,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 이 기체가 피스톤에 가하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이 기체의 부피를 dx만큼 이동시켰을 때 이때 기체가 한 일이 얼마냐라고 질문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면 이러한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제 준정적 과정이다, quasi-static process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준정적 과정,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준정적 과정의 의미는 뭐냐면 걔가 내부 평형, 어떤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평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천천히 기체의 부피가 정말 천천히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quasi-static process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상태가 조금씩 변하는데 그 상태 변화를 느끼지 못할 만큼 매우 천천히 기체의 부피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압력이 일정하게 부피를 팽창하는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제 준정적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제 압력이 일정하게 하면서 피스톤의 실린더의 부피를 팽창시켰을 때 이때 기체가 한 일, dW는 힘은 한 일은 힘 곱하기 변위, 힘과 변위의 스칼라 곱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압력으로 나타내주면 힘이라고 하는 거는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압력이니까 그 면적 곱하기 압력이 힘이 되겠죠. 그러니까 힘이 일정한 거죠. 이 경우는 힘을 일정하게 해서 dx만큼 옮겼을 때 기체가 한 일은 fdx 혹은 padx라고 하고 요 피스톤의 단면적 곱하기 요 지금 부피 변화량 dx를 곱해준 거 a 곱하기 dx를 곱해준 게 이 실린더 부피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은 압력과 부피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요. 힘과 변위의 스칼라 곱으로 힘과 변위의 관계로 나타내 주기보다는 우리가 압력과 부피의 관계로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놈을 이제 초기 부피가 VI에서 나중 부피 VF로까지 이동시켰을 때 이 기체가 한 일을 계산을 하면 적분을 해주면 되죠. 이놈은 이제 이니셜 초기 상태에서부터 나중 상태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기체가 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W는 PdV를 이제 적분을 해주면 이니셜 컨디션에서 파이널 컨디션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고 이때 이제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되면 그때 기체가 한 일은 이제 플러스의 컨벤션을 제가 쓸게요.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기체가 한 일이 부피가 팽창할 경우에 기체가 한 일은 양의 일을 했다라고 이제 정의를 할 테고 어떤 책에서는 이 교과서 지금 슈레더 교과서에서는 이제 음의 부호를 썼는데 저는 이제 양의 부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대로 이제 기체의 부피가 수축을 하게 되면 부피가 이제 음수가 되게 되면 나중 상태보다 초기 상태의 부피가 더 큰 상태의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체가 한 일은 음의 값을 갖습니다. 네거티브 값을 갖는다. 이게 이제 제가 요 연력학 강의에서 쓰는 컨벤션. 이제 기체가 한 일은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되면 기체가 한 일은 양이 되고 수축을 하게 되면 기체가 한 일은 음이 되도록 이렇게 책과는 조금 다른 반대부호를 갖는 그런 컨벤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양한 준정적 과정 중에 이제 압력을 일정하게 하면서 부피를 팽창시키는 그래프인데 이 놈이 이제 PV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주면 압력이 일정하게 하면서 부피를 팽창시키는 경우 그때 기체가 한 일은 이 면적을 계산해 주면 되고 그 기체가 한 일은 이 경우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압력은 일정하고 P 델타 V. 그래서 V는 나중 상태 빼기 처음 상태. 나중 상태의 부피가 더 크니까 이제 기체가 한 일은 플러스가 될 테고 이제 압력이 변하면서 팽창하는 경우, 이제 압력이 변하면서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이제 이놈을 이제 적분을 해야 될 텐데 적분을 하더라도 요 경우에 그 기체가 한 일을 계산을 해주면
이 그래프의 아래쪽 부분의 면적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또 여전히 이제 플러스에 이제 부피가 팽창하는 경우는 기체 간열이 플러스라고 했죠. 반면에 이제 기체가 압력이 변하면서 부피가 수축하는 경우, 부피가 이제 화살표가 좀 거꾸로 됐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면적을 구하면 그 면적을 이제 우리가 면적을 구하고 거기에 이제 음의 부호를 취해주게 되겠죠. 음의 부호를 취해주게 돼서 이제 기체가 한 일은 이 경우에 이제 음의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체가 팽창을 하면 기체가 한 일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기체가 수축을 하게 되면 기체가 한 일은 그 네거티브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이제 컨벤션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정적 과정, 쿼지스테릭 프로세스는 여러 과정이 존재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1학년 때도 배웠겠지만 지금 예제에서 봤듯이 압력을 일정하게 해서 부피가 변하는 과정, 그걸 우리가 이제 등압 과정이라고 합니다. 등압 과정. 압력을 일정하게 해서 부피가 변하는 과정. 영어로는 이제 아이소바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이소바릭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피를 일정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부피를 일정하게 하면서 이건 이제 압력이 이제 내려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한 과정을 우리가 이제 등적 과정이다. 부피가 일정하게 하면서 압력이 이제 줄어들거나 압력이 이제 늘어나거나 이러한 과정을 그러니까 등적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일정하게 하면서 이 경우 이제 온도를 일정하게 하면서 압력이 변하는 과정이죠. 압력도 변하고 부피도 변하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지금 이제 등원 과정이다. 이 지금 이러한 여러 이 라인들은 뭐냐면 템퍼러처가 일정한 등원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 라인을 따라서 간다는 얘기는 온도가 일정하게 압력과 부피를 변화시켜주는 과정. 이게 이제 4번 과정이 이제 등원 과정이 되고 또 이제 1번 과정 같은 경우는 압력도 변하고 부피도 변하고 온도도 변하죠. 압력도 변하고 부피도 변하고 온도도 변하는 과정.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시스템과 인바이런먼트 사이에 완전히 단열로 이렇게 팽창시키는 과정.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단열 과정은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는 과정을 단열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적 과정이 존재하는데 뭐 등압 과정, 등원 과정, 뭐 단열 과정, 등적 과정 혹은 정적 과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조금 더 진행하기 전에 이제 내부 에너지라는 말을 열역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인터널 에너지, 내부 에너지가 뭐냐? 내부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자들의 열 운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와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내부 에너지다. 그러니까 토탈 에너지죠. 총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기체의 내부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내부 에너지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시스템의 기체의 토탈 에너지를 나타내 주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 기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체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상 기체의 경우에 인터널 에너지를 얘기를 하면 이상 기체의 경우에 토탈 에너지를 얘기를 하면 그건 이제 운동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운동 에너지밖에 없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원자 분자 이상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 이게 이제 인터널 에너지, 토탈 에너지 혹은 내부 에너지, 총 에너지, 뭐 평균 운동 에너지 이런 말을 쓰는데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단원자 분자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KT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3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유도 한 개 자유도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KT. 그다음에 이 경우는 X, Y, Z 방향으로 모든 방향으로 병진 운동에 대한 그 자유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3을 곱해줘서 전체 단원자 분자 이상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 또는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KT가 된다는 걸 배웠고
이상기체가 이제 하나가 아니고 n개가 있을 때의 내부 에너지는 n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2분의 3 KT, 한 개 분자가 갖는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KT지만 n개 분자가 갖는 이상기체는 2분의 3 NKT가 되고,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n과 볼츠만 상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체 상수와 몰, n개 이상기체에 해당되는 몰수를 n몰이라고 하면 이놈은 이제 2분의 3 nRT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RT로 쓰기도 하고 NK 볼츠만 상수 NKT로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내부 에너지, 기체의 토탈 에너지, 기체의 토탈 에너지는 내부의 인터널 에너지는 온도, 템퍼러처, 그 다음에 기체 분자의 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이제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들 이제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에너지가 이제 총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쓰면 되는데 그냥 연력학 제1법칙이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탁구공이 찌그러졌는데, 이게 찌그러진 탁구공을 제가 그 피기 위해서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이제 담궈두면 열을 가해서 물을 이제 데피면 탁구공이 요렇게 이제 말짱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탁구공 속의 공기에 가해준 열, 이 탁구공 속의 공기에 가해준 열 에너지는 어디로 쓰였나요? 어디로 쓰였냐면 일부는 이 탁구공 안에 있는 공기 시스템, 이 기체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썼고, 또 일부는 지금 찌그러진 탁구공의 부피를 증가시키는데 기체가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기체가 외부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체에 가해준 열량, 어떤 이 기체 탁구공 안에 기체가 있으면 이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의 외부 열량 Q라고 하는 열량을 공급을 했을 때 이 열량 Q의 사용 용도를 보면 일부는 이 기체 안에 있는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썼고,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썼고, 또 일부는 이 탁구공을 피는데 외부에다가 기체가 한 일을 델타 W라고 하면 외부의 기체가 외부에 한 일로 일부가 또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Q라고 하는 거는 내부 에너지를 일부는 증가시켰고 또 기체가 외부에 일부 일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Q는 델타 U 플러스 델타 W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델타 W는 1이라고 하는 건 압력과 부피로 나타내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은 압력과 부피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Q는 델타 U 플러스 델타 W 또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이렇게 쓴 걸 우리가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연력학 제1법칙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준정적 과정에 대한 몇 가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